자, 그렇다면 이 시간에는 이 파동의 우주와 파동의 시학 30번째 공명의 파동과 공감의 시학. 그렇다면 도대체 시란 무엇인가? 이런 제목으로 잠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시란 무엇인가? 왜 우리는 시를 쓰고 시를 읽고 시를 즐기며 사는가? 인류사를 보면 시가 탄생한 것은 인간이 언어를 사용하면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런데 시를 쓰고 즐기는 문화는 원시 시대나 오늘의 첨단 문명 시대나 변함이 없습니다. 아니, 오늘날이 더 풍성하고 있습니다. 풍성해지고 있습니다. 도대체 시가 무엇이기에 이처럼 인류사와 함께 하는 것입니까? 그런데 또 놀라운 것은 그렇게 시와 함께 살면서 막상 시란 무엇인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제각각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시인 비평가 엘리어트는 시에 대한 정의의 역사는 오류의 역사라고까지 말한 일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그동안의 그 시의 정의에 대한 몇몇 사례들 몇 개만 골라 보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일찍이 공자는 시경에서 시 300 일원이 폐지월 사무사다. 네, 시경에 시 300수를 수록했는데 이 시들은 한마디로 말해서 생각에 사악함이 없다, 사특함이 없다. 그렇다면 공자가 생각하는 시는 무엇입니까? 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네, 우수한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자, 그런데 또 서경에서는 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시가 뭐냐? 네, 시, 언지라고 말합니다. 시라고 하는 것은 언지, 뜻을 말하는 것이다. 시는 뜻을 말하는 것이다. 그럼 또 이것은 뭔 소리일까요? 네, 전통적으로 동양 사람들은 제도지기, 시를 뭐라고 생각하냐? 제도지기, 도를 실어 나르는 그릇, 도를 담는 그릇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시라고 하는 것은 도를 전달하는, 네, 진리를, 어떤 정보를 전달하는 도구 정도로 생각했다. 한편 서양의 경우 아리스토텔레스는 시는 운율적 언어에 대한 모방이다 또 이랬습니다. 운율적 언어에 대한 모방. 운율이라는 말은 참 좋습니다만 이걸 모방이라 흉내내기라고 했습니다. 정말 흉내내기입니까? 시는 흉내를 내는 것입니까? 그런가 하면 릴케는 시는 체험이다. 네, 체험이다. 또 워즈워즈는 시는 힘찬 감정의 자유로운 분출이다. 네, 상당히 파동에 가까운 얘기를 했네요. 에드가 알란 포는 시는 미의 운율적 창조다. 네, 상당히 그것도 아름다움을 리듬으로 창조하는 것이다. 네, 상당히 그 파동에 가깝습니다. 헤즐리튼 시는 상상과 정렬의 언어다. 네, 많이 발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월렛과 월에는 시를 구성하는 두 개의 중요한 원리는 리듬과 메타포다. 그래서 상당히 좀 시학적으로 구체적으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듬이다, 메타포다, 그래서 상당히 파동을 의식한 개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맥클리시라는 시인이 시법, 시를 짓는 방법이라는 제목의 시를 쓴 게 있습니다. 그 내용이 이런 것입니다. 시는 둥그런 과일처럼
만질 수가 있고 잠잠해야 한다. 오래된 큰 메달이 엄지손가락 대하듯 벙어리라야 한다. 이끼 낀 창턱의 옷소매를 닳게 하는 석재처럼 침묵해야 한다. 신은 새의 비상처럼 말이 없어야 한다. 신은 시간 속에서 움직임이 없어야 한다. 마치 달이 떠오름같이. 그러면서 마지막 결론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은 의미할 것이 아니라 다만 존재해야 한다.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너무 요구가 많아서 애매합니까? 이 사람 얘기는 신은 과일처럼 만질 수는 있어도 입을 다물어야 된다. 다문다는 게 뭐예요? 아까 시언지란 말을 했죠. 네, 신은 뜻을 전하는 것이다. 천만이다. 네, 여기서 얘기는 그겁니다. 신은 뜻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형상을 드러내는 것이다. 포메이션입니다. 전달이 리포트가 아니면 전달이 아니라 포메이션입니다. 그러니까 잠잠해라, 벙어리 되어라, 침묵해라, 말이 없어라. 이것은 다 의미를 드러내려고 하지 말고 형상, 이미지만을 드러내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의미할 것이 아니라 존재해야 한다. 이것은 정말 신은 메타포다라고 하는 사실을 참으로 단적으로 전곡을 찌르는 그런 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저는 평생 시학을 연구해 왔습니다. 그래서 문학을 하면서 시학을 제대로 하겠다고 저는 처음에 문학개론도 썼고 현대시학 이론도 썼고 현대 또 시창작 강의, 또 시창작 원리, 또는 시어론. 그래서 이 시학에 관한 학문적인 저술들은 꽤 많이 썼습니다. 그리고 시집도 내고 또 시학 강의도 평생 해왔는데, 제가 그 최초의 시론, 문학개론에서 시가 뭐냐, 그 시의 본질을 이렇게 압축해 본 일이 있습니다. 첫째로 아름다운 감동의 세계다. 두 번째 내면의 목소리다. 세 번째 음악적인 언어다. 네 번째는 정서와 상상의 표현이다. 다섯 번째 삶의 압축된 구조다. 여섯 번째 참된 존재와의 만남이다. 자, 그리고 일곱 번째는 동일성을 찾아서 이런 등등의 다양한 용어로 시란 뭐냐 하는 시의 본질을 말했습니다. 제가 문학개론을 저술한 것이 50년 전 시절이니까 지금 생각해 보면 꽤 조리 있는 규정이라고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규정들을 이제 이 양자역학을 만나면서 다시 검토해 보면 모두의 신의 시의 어떤 근원적인 원리를 한마디로 정의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사회적으로, 개인적으로, 심리적으로 각각 보여지는 시의 단면들을 열거한 것이어서 부분적으로는 타당성이 있지만은 전체를 아우르는 보다 근본적인 규정이 되기 어렵다는 그런 아쉬움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 만물들을 모두 그 현상의 일면만 보고 규정한다면 그건 천차만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장님이 코끼리를 경험한 그 우화와 같다는 말이죠. 그리고 이것이 바로 고전물리학 시대, 거시적으로 사물의 형태만 보고 다양하게 바라보는 인식 태도이기도 합니다. 그동안 학문이나 과학은
사물을 다양하게 나누고 쪼개고 차별하고 가치화하는 것을 진리로 생각하고 그것을 대단한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태도라고 했는데, 문제는 그러한 사고가 결국은 백가쟁명의 혼란을 초래해 왔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진리는 현상적, 지엽적, 부분적 사실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들 모두를 아우르는 공통된 조건 하에서 발견되는 통일의 원리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양자물리학, 즉 양자역학의 원리는 매우 합당성을 갖는 도가 된다고 봅니다. 이 무궁한 우주만물, 지상의 사물만도 무수한 것인데 우리가 볼 수 있는 은하계의 별은 1천억 개에서 4천억 개로 추정합니다. 이런 은하계가 또 수천억 개가 있다고 하니 도대체 이 우주에는 얼마나 많은 만물이 산재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동안의 거시적인 사고는 이들 하나하나를 밝히겠다는 발상인데 그게 가당키나 한 것입니까? 그런데 최근에 밝혀낸 이 양자역학에서 우주에는 이토록 엄청난 만물이 있지만 이들을 쪼개고 쪼개보면 모두가 원자라는 공통된 물질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 원자의 종류래야 92종에 불과하고 이들이 각각 다른 것은 양성자, 중성자, 전자의 배열, 숫자의 차이일 뿐이라는 것이니 가장 보편적인 우주 만물의 근본 원리도 바로 이 원자들의 세계에서 찾는 것이 가장 보편 타당성 있는 진리탕배의 길이라는 것이 바로 양자역학의 세계관이고 주장이고, 뿐만 아니라 이들의 주장은 모두가 과학적 실험으로 입증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래서 이들이 입증됐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오늘날 놀라우니 첨단 과학시대의 주역이 되고 있고, 또 IT 시대라든지 이런 AI 시대라든지 이런 과학뿐만 아니라 그래서 인문학, 종교, 철학, 예술, 시학도 이들 양자 이론에 의한 새로운 이해가 요구되는 단계에 왔다는 것입니다. 모든 원자들의 존재 조건은 움직이며 부딪히고 파동치며 에너지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따라서 양자의 세계에서는 물질이 곧 파동이고 파동은 에너지며 에너지는 또 물질입니다. 그래서 원자의 기본은 파동과 입자의 이중성을 갖는다고 말합니다. 사실 우주 만물이 어떤 형상을 갖기 이전에는 모두가 파동 상태에 있습니다. 이 파동들이 만나고 떨어지는 이 이합집산을 통해 조화무궁한 우주 만물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우주 만물의 파동과 신은 그렇다면 어떤 관계에 있을까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 파동의 공명과 시학의 관계를 좀 더 체계적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